네, 기후 스카우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심상민입니다. 제가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전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제 마치기 직전에 들어왔었는데 그 질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질문이 없어서 그 강의하셨던 분이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강의한 거 아닐까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일단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강의해야 될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하시면 채팅 보드를 이용하시든 음성으로 얘기하시든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 협상과 탄소 가격제라는 주제를 제가 들고 앞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은 뭐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 협상, 저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당사국 총회라는 걸 통해서 매년 연말에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의제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파리 협정이 지금 체결돼 있고 이후에 조금씩 더 뭐 이행 규칙이라는 것이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씩 더 확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껏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추려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이제 탄소 가격제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앞에 국제협상에서는 이제 크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채택됐던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교토의정서 그리고 이제 파리협정의 중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 그 협상의 주요 장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탄소 가격제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제적 차원에서나 국내 규제 차원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아직도 입법화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 지금 도입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이제 탄소 가격제의 하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개하는 걸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 지어볼까 싶습니다. 네, 기후변화 협약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 체결되었고 어떤 당사국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대충 아실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 그 유엔 그 환경과 개발 회의라는 곳에서 그 조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94년에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은 그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표현되는 지구 중 대기 온도의 상승폭을 인간과 그리고 생태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협약인 것이죠. 그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이제 서약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개도국과 선진국가의 그 책임을 좀 달리하는 것이 기후변화 협약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온실가스의 배출을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줄여보자는 것이지만 기후변화가 처음에 발생된 원인은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경제 활동에 부수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먼저 더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보다 지금 당장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을 보더라도 일단 중국이 세계 제1위 배출국이고
미국이 제2위 배출국입니다만 그 다음으로 바로 인도가 제3위 세계 배출국인 셈이죠. 이렇게 개도국들이 더 경제 활동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일단 문제 발생에 처음에 책임은 없는 것이죠.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발전의 단계가 늦었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은 책임을 선진국들과 공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하고 개도국들도 역시 노력은 동참을 하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을 하되 이들이 어쨌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전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들의 개도국의 필요라든지 어떤 개도국의 특별한 사정을 좀 더 고려해서 이들의 부담을 조금 개도국들의 부담을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기후변화 협약이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공통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어떤 절차적인 의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국이 온실가스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 통계 현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그 저감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시행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흡수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삼림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했더라도 수림해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러한 그 자연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보호하면 역시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이런 온실가스 흡수원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도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역시 기후변화 협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구 및 관측, 공공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당사국이 의무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축해야 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을 의무로 부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부속서 1이라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이나 기술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됐나요? 빨리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기후변화 협약은 이런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매년 개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번은 개최가 안 된 적이 있었죠. 혹시 어느 해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작년이었죠. 2020년.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국 총회 그 해에 열지 못하고 1년 수년에서 2021년에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원래 영국 글래스고에 2020년에 개최하기로 했던 글래스고의 당사국 총회를 2021년으로 1년 수년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협약은 기본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감축 의무라든지 의무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후속 조약에 그 규정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녹색기후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송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그 재정 지원 체제 운영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리 협정 시대이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역사적으로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적 감축에 대한 규정을 두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됐었고요. 2005년에 발효됐습니다. 그 발효 기준이 조금 약간 엄격했기 때문인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 세계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55개국이 이 교토 정서에 서명 비준을 하면 그때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년에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004년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 2005년에 교토 정서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량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2차 공약 기간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6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감축인 대상인 온실가스로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질산화물, 그리고 이제 저도 참 발음이 나온다. 하이드로플로로카본이라고 해서 황불화물, 그리고 육불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러한 인공적인 그 성질의 것들은 그 인공적인 성질을 이루면 인공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나 메탄보다 그 양 자체는 적지만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는 다른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메탄에 비해서 수십 배 내지 수만 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고 교토정서에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이것들은 파리협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축 활동을 벌이는 것이 파리협정에서도 역시 국가들이 행해야 될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교토정서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으면서 이것이 자국 내에서만 이런 감축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전제하에 선진국들이 좀 더 쉽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개도국에서 이러한 감축 의무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축성 체제 또는 이제 학계에 따라서는 유연성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두 국가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두 국가 간에 나누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두 국가가 전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이행이라고 그러고요.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데 다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개도국의 영역에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여서 거기서 감축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국가 간에 배분하는 이러한 체제는 이제 청정개발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 관계없이 어쨌든 그 발생한 감축 실적을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에 이전하는 형태로 또 감축 실적을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배출권 거래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교토의정서는 그 이상은 좋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개도국들이 감축 의무가 주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실적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온실 효과를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개도국의 의무 부담이 자국의 의무 이행의 조건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교토의정서에서 서명만 하고 결국은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0년 부시 행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그 당시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교토의정서는 자신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다음에 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이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사국 총회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2차 공약 기간으로서 2020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조약인 파리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것은 2015년에 채택이 되었고 2016년에 발효를 한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최근에 구속력 있는 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일단 수치로 주어져 있기는 해요. 어떤 감축 의무를 어떤 수량적으로 주었다기보다는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의 기온에 비해서 약 2도씨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1.5도씨 미만으로의 기온 상승 억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그 경향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2도씨 미만의 기온 상승 억제를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가 기온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2도씨 미만으로 기온 상승폭을 억제해서는 생태계와 인류 그리고 생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과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1.5도씨 미만으로의 기온 상승폭 제한이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장 현안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가들이 2050년, 늦어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도 표현되는 그것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리협정의 하나의 특징은 이제 교토의정서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교토의정서는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양식 규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들이 합의해서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감축할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는지를 지켜보고 심지어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두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이제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것들이 파리협정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하향식으로 결정을 해서 감축 의무를 부과해도 안 지킬 테니까 각 국가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목표를 제시하게끔 하자. 감축 의무를 스스로 정하게 하고 당사국 총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자는 거였죠. 다만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감축 목표를 새로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감축 목표를 5년마다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면서 이러한 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파리협정의 또 특징입니다. 이러한 바텀업 어프로치를 추구했다는 것이 파리협정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도국에게는 감축 의무가 없었는데 파리협정은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이러한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개도국, 선진국 모두의 참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에 비해서는 좀 나은 그러한 국제 조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지금까지 제출된 그 감축 목표를 보면 일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수가 197개국인데 파리협정의 당사국 수는 192개국입니다. 근데 1차 감축 목표를 제출한 국가가 151개국, 꽤 많은 거죠. 참고로 교토의정서 상에서 감축 의무를 부담했던 국가는 자잘한 국가를 다 합쳐서 38개 국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감축 목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1차 말고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게 돼 있는데 1차 목표를 일찍 제출한 국가들은 바로 작년 글래스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1개 국가가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목표 7을 상향해서 제출한 결과인데 아무튼 감축 목표가 많은 국가들이 다 제출을 했고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가 하나의 규칙으로서 불문율로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드려서 벌써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과 그리고 이 말씀드려야 되구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 말고도 온실가스의 대기중 방출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개도국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학문적인 기후변화 용어로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잘 맞춰 살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의 목표로는 2025년까지 연간 최소 1,000억 불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1,000억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저 약속이 있었으니까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어야 되는데 실제로 10년이 아니죠. 지금 6년 동안 모여 있는 것이 한 7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개도국이 완전히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그 선진국들이 다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모여 있는 출연 금액은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작년에 합의되었던 글래스고에서의 기후 관련 합의, 글래스고 기후 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작년에도 일단 꿈은 컸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기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가 같이 하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막판까지 일부 국가들이 그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재원 규모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매년 1,000억 불씩 모으는 것을 법정화하게 하자는 개도국들의 주장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선진국들이 2019년 200억 달러의 재원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증액할 것을 약속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그 1.5도씨로의 제한이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된 겁니다. 2도씨로의 제한이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전 세계 기후 변화 목표가 되지 않고요.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약 45%를 감축해야 되고 금세기 중반,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파리 협정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각 이미 기존에 제출했던 감축 목표를 다시 상향하여서 올해 말 열릴 그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라는 지금 굉장히 좋은 리조트라고 하네요. 거기서 개최된 제27차 당사국 총회까지 파리 협정 기온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게 목표를 새롭게 고쳐서 제출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권 교체기라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후변화의 그 독특한 용어이긴 한데 손실과 피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감축 노력을 다 버리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다 해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이 핵심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논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해 왔었고요. 그래서 원래 그 글래스고 제27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에는 개도국들은 이 손실과 피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완비해서 실제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재정적인 기술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구성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글래스고 대화라는 것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또 결국은 결과 없이 논의만 이제 지연되는 상황이긴 한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특히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손실과 피해를 계속 선진국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주기차게 해왔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절박해요, 이들 국가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각종 그 파리협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시행령 같은 그 이행규칙의 협의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다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제도화가 되고 정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 2년의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긴 해요. 아무튼 이제 적어도 파리협정의 이행 규칙에 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은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탄소 가격제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일단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제출한 감축 목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기후변화 협상과 국제법에 관한 얘기를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처음에는 다시 2020년 목표가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에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2030년 배출 감축치로 이것을 다시 재산정해야 될 필요가 도래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였었고요. 2015년에 이 감축 목표를 지출하게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배출 전망치 대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감축을 제시했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을 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개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경장의 규모가 큰 국가가 그 정도밖에 감축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해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상향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국내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그냥 두고요. 추가적으로 11.3% 감축하는 것을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고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겁니다. 국내 감축량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외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배출 감축량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맞추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문재인 정부 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새롭게 정해졌는데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뭐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했을 때 절대치로 환산해 보면 이것이 그 해에 5억 3,6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상대적인 수치에서 절대적인 수치로 바꿨다는 것이 하나의 뭐 나름대로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3%의 해외 배출권 구입으로 충당하는 그런 국외 감축을 폭을 확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출 전망치 대비 4.5%만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NDC를 더 상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12월 31일에 우리 감축 목표를 갱신하면서도 2030년 목표 상향을 25년 전에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범을 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을 화상으로 불러 모아서 더 강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2018년 대비 적어서 35% 이상으로 할 것을 법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18일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2030년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서 기존의 NDC를 기존의 감축 목표를 수정한 국가들의 예를 표로 제시해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감축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수치로 보면 일단 과거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했다가 새로운 목표치로 하면 이제 40% 감축이기 때문에 4억 3,600만 톤으로 약 한 1억 톤 정도를 더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산을 줄여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각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텐데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세 지원이라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온실가스 기후변화 협상과 국제법에 관한 얘기였고요. 나머지 10분 동안 이제 탄소 가격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일단 할당을 합니다. 그 할당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장 내지는 기업이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1년간, 3년간 뭐 100톤의 그 배출권 할당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장은 3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의 총량이 100톤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100톤을 넘게 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하에서는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그 과징금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그 3년의 평균 가격의 3배까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 있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도형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되면서 그 실제로 기업들한테 할당되는 배출권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의 가격은 자연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출량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을 주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배출량을 맞추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감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출권은 점점 그 할당되는 양이 줄어들 거고요. 심지어는 일부는 유상 할당이 될 것이겠죠.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이 점점 강화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에는 뭐 정확히 배출량 자체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배출량하고 그리고 흡수원을 통해서 흡수되는 흡수량하고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축 실적을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교토정상상에서는 이제 신축성 체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아니면 그 청정개발 체제를 통해서 배출권 내지는 배출 크레딧을 사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파리협정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6조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한다면 일단 감축량은 확실해집니다. 특정 연도까지 배출량을 이걸로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감축량은 확실하지만 감축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축 비용은 더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축 비용은 불확실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감축 실적만을 사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탄소 크레딧 거래라고 해서 그 추가적으로 감축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자신 기업이나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배출권 거래자는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탄소세라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1톤에 대해서 톤당 3만 원 이렇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뭐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배출에 대한 그 부과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다면 가격 신호를 부과하면서 각 기업이 알아서 그것을 부담하기 싫으면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가하게끔 간접 강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란드가 1990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배출권 거래제랑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일단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 온실가스 1톤당 3만 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이 얼마나 배출하면 얼마나 비용을 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죠.
대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이 가격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더 줄이기 위해서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기업은 에이 모르겠다 돈 내고 말지 이렇게 해서 감출량 배출가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축량 자체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자 탄소세를 이제 동시에 실행하면 이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기하는데 이것은 또 기업 쪽에서 보면 두 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 그렇게 꼭 바람직스럽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U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간단히 2분 내로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은 유럽에서 일단 그 203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의 규제 체제를 만드는 가운데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자국령 그 EU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은 자국의 그 내의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수입되어 오는 고탄소 배출 수입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가격 부담이 없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수입품들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게 걱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EU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업들도 그럼 나 그 EU 영역 내에서 사업 안 하고 그런 국가로 갈래. 가서 물건 팔아가지고 EU에서 그 수입하게 하면 자기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탄소 노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첫 단계에서는 시멘트, 비료, 전기, 철강, 알루미늄의 거래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일단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수입업자가 이러한 물품들을 수입했을 때 고탄소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인증서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당국에 제출해야만 그것이 그 수입 절차가 완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제한되는 그러한 것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핵심이고요. 원래는 2026년부터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규정을 다시 재검토하는 가운데서 도입 시기를 좀 더 1년 당기겠다고 해서 빠르면 2025년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에 조금 위안이 되는 사실은 이 제도 운영 상황에서 어떤 국가가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실적을 일부 감안하여 줄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고탄소 제품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걸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한 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느라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까 앞에 강의하셨던 분과 역시 똑같이 어렵게 강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적어도 슬라이드는 쉽게 썼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